물가 또 물가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 네. 언제 금리를 내릴지 또 올해 얼마나 내릴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한 30%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게임은 공은 연준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은 이미 경기 사이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랑 기업 실적이랑 지금 완전히 괴리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경기 사이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미국 기업 실적이 이미 경기라는 큰 카테고리의 범주에 그 경영 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해외 경기에. 그래서 미국인 나홀로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주간의 경제 전반적인 사항들 분석 들어보고 시장의 허와실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한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근데 4월 들어서 뭐 계속 이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4월 들어서 미국 시장도 좀 그렇고 시장 분위기는 조금 헷갈리거나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동안 이제 1분기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또 특히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동력을 갖고 이제 한 단계 더 점프업 하려면 이게 좀 에너지가 필요한데 좋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좀 재충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보면 뭐 신선한 재료가 없다.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뭐 실적이든 경기든 아니면 뭐 유동성이든 연준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만한 신선한 재료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뭐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조금 뭐 이렇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과정이고요. 뭐 이게 길어지면 안 되겠죠. 길어지면 이제 시장이 조금 지치고 균열이 생기고 피로도가 커져서 결국에 이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저는 뭐 시장이 두 가지 중에 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천히 올라갈 거냐, 급하게 올라가고 많이 빠질 거냐. 그 분기점이 이제 한 4월 달인 것 지금 같습니다. 1분기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네. 그런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한 재료가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간밤에 보면은 나쁜 의미로 좀 신선한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아예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시장에 좀 충격을 오후 이후에 좀 줬거든요. 그런 발언들 좀 매파적으로 돌아선 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어제 연준 위원들이 6분이 무려 나와서 일제히, 말하셨고요. 특히 닐 캐시캐리 미네폴리스 연은 이분은 이제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금리 인하를 뭐 꼭 해야 되냐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얘기했죠. 연준 위원들의 대체적인 발언은 약간 뭐 좀 신중한 그러한 모드를 이렇게 다들 이제 뭐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 추세가 내려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쪽에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매파적인 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되게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2% 성장하고 실업률은 3.9% 그렇게 높지 않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아직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뭐 곧 내릴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했고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내려? 라는 것에 대한 시장은 퀘스천을 계속 보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한 두어 분 매파적인 발언을 우리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6월 달에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제 페드 주식 시장에서는 또 확률이 조금 올랐어요. 한 70% 가까이 또 6월 달에 내릴 확률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큰 관점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뭐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은 맞는데
꼭 지금이냐, 6월이냐, 7월이면 안 되냐, 혹은 뭐 9월이면 안 되냐라는 그 디스커션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조금 분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3월에서 6월로 급기야는 뭐 어제 쇼크를 줬던 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시장의 의견이 정말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측면에서는 둔화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신호들을 찾으려고 할까요?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일까요? 네, 시장은 당연히 뭐 한 20만 건 이하로 나오기를 기대하죠. 뭐 IB 쪽 의견들은 뭐 17만 건에서 21만 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컨센서스는 한 20만 건에 지금 목표 지금 모아져 있고요. 지난달에 뭐 신규 비농업 신규 일자리 전월 대비 증가죠. 증가가 25만 7천 건인데 이번 달은 뭐 한 20만 건 정도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그저께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연설하면서 노동시장이 재균형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2% 물가에 이제 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좀 서비스 쪽에 있는데, 요즘 유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상품 가격도 조금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존까지는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그저께 나온 ISM 서비스 지수에서 지불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5%포인트나 떨어져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비스 물가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추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노동시장은 이제 균형 상태로 지금 아직 초과 수요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균형 과정으로 가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그렇게 진단을 했고, 이거는 뭐 팩트죠. 사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기간을 이제 넓혀서 이제 한번 보시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똑같은 비농업 신규 일자리입니다. 미국에. 네. 12개월 이동 평균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파란색 선이 2012년부터, 그러니까 요 정도부터 팬데믹 전까지 2019년까지 한 8년간 평균이거든요. 파란색. 네, 파란색이요. 여기 빨간색은 이제 12개월 이동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내려오고 있는 그 현재의 위치가 2012년부터 2019년은 미국의 경기 확장기입니다. 경기 호황기인데 이 경기 호황기의 평균에 아직 닿을 듯 말 듯.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용 시장이 좀 적당히 괜찮은 상태에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그렇게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너무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겨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조금 매파적인 이런 분위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그 반면에 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시장은 당연히 이제 컨센서스가 연준 내리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 아마 파월 의장은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뭐 연설하다가도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실질 금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 소득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 금리가 지금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실질 소비 지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추면 이게 한참 마이너스 가서 이제 그제서야 금리를 내리면 이미 경기는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이런 비둘기파 의원들의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의 균형과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느냐, 이제 그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FOMC에서도 너무 빨리 할 가능성, 너무 네. 늦게 할 가능성, 이 위험성, 양쪽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실질금리, 임금, 뭐 네. 이런 것에 지금 이유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 중심에는 또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 중론인데, 최근에 또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돼요. 맞습니다. 지금 1분기 중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주거비라든지 임금발 서비스업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과정에 유가 상승으로 상품 물가가 다시 또 네. 들썩이니까 이게 이제 좀 엉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텝이. 균형을 네. 기가 막히게 잡는다고 네.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직 네. 헤드라인 CPI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3개월 연율, 미국의 3개월 연율 소비자 물가가 4.2%고요. 네. 6개월 연율은 겨우 3.9%예요. 그리고 근원 물가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데, 근원 물가가 지금 0.3%, 전월비 지금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 4월 10일 날 이제 다음 주에 3월 CPI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그러니까 2월 달 3.8%보다는 0.1%포인트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월비로는 0.3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0.3이면 전월비 0.3이면 거의 안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0.17, 전월비 0.17이 찍혀야 연말에 근원 CPI가 2.0%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월이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듯이 유가까지 오르고, 그 유가가 다시 또 근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등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에 2.0%의 근원 물가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전월비 0.3이 오르면 이건 내년에도 계속 연말까지 0.3하고 되면요. 내년에도 2% 달성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경기가 뭐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겨서 급냉하지 않는 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준이 예상했듯이 올해, 내년 2.0%가 나오고요. 실업률이 3.9% 정도에서 멈춘다면 물가는 안 떨어지는 거죠. 물가는 그냥 여기서 밋밋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것은 이제 연준이 좀 선택의 문제죠. 경기는 좋다는 어떤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물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은 굉장히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금리를 왜 내리지? 안 내릴 수도 있잖아. 이런 논리가 지금 최근에는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는지 점점 더 헷갈려지는데요, 박사님.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가, 또 물가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 네. 언제 금리를 내릴지, 또 올해 얼마나 내릴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한 30%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은 연준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은 이미 경기 사이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경기 국면이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미국 기준으로요. 지금 미국 증시가 중요하니까 2021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 때죠. 아직 그때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그때 이후에 지금 39개월째 호황이에요. 네. 분기마다 호황, 경기가 피크를 찍으면 이제
후퇴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불황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회복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황기를 거치는데 이 호황기가 2021년 1월부터 39개월째 지금 호황기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1970년 이후에 경기 사이클에서 이 호황기의 평균이 6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9개월 지금 호황기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평균이 67개월 호황, 짧은 적도 있었고 긴 적도 있었는데 네. 평균을 내면 뭐 단순히 한 70개월 정도 되는데요. 아직 39개월이기 때문에 평균 정도에 달해도 조금 더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갈 확률이 있어요. 경기가 내년, 후년, 연준 의견대로 내년도에도 2%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연준의 의도는 아마도 그런 무착륙을 유도해서 경기 호황 기간을 조금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만 잡히면 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호황기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시장에서의 교란이라든지 신용 경색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돌발적인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일단은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죠. 그다음에 물가가 지금 뭐 2% 연준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추세고, 유가가 여기서만 멈춰준다면 그렇게 물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으로는 안 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이제 꺾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이 경기 호황을 연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한 6대4로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호황기에 주가가 추세적인 약세장으로 빠지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고 유가가 100불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상업용 부동산에서 한두 개가 큰 거 터지고 이러면 이 경기 호황기가 39개월에서 조금은 더 가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징후가 경기 침체의 징후가 안 보이니까 올해까지는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중반 뭐 내년 한 이맘때쯤부터 경기가 이제 호황기를 마감하고 불황기로 들어간다, 후퇴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선행하기 때문에 여름부터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사람들은 왜 힘을 못 쓰지? 연준 때문인가? 금리를 못 내리기 때문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뭐 많은 의문을 갖지만 저는 지나고 나서 보면 만약에 주가가 하반기에 약세장으로 빠진다면 그 가장 큰 요인은 내년 이맘때쯤 경기가 불황에 빠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선행적으로 주가가 약세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든 3번 내리든 4번 내리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별 한두 주 이렇게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큰 타격은 큰 타격은 없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가 꺾인다면 지금은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야 경기랑 기업 실적이랑 지금 완전히 괴리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경기 사이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도 공급 요인으로 지금 조금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항변하지만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 실적이 이미 경기라는 큰 카테고리의 범주에 그 경영 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해외 경기에. 그래서 미국이 나홀로 좋을 수밖에는 나홀로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도 물론 중요한데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데 그 관심도는 한 30%만 두고 중요한 건 경기다. 경기고 실적이다. 실적이다.
이 경기 얘기해 주시고 이제 앞서서도 제조업 얘기 잠깐 해 주셨으니까 중국 얘기 또 나온 김에 최근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이게 달라지는 국면인가 싶거든요. 서비스업은 다소 내려오고 네. 제조업이 살아나는 흐름이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박사님? 저는 뭐 시사점을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뭐 PMI도 있지만 재고 출하도 있고 뭐 또 가장 중요한 제조업 지표, 제조업 경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물가거든요. 생산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볼 수는 없다. 네, 약간 뭐 지금 맞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조금 약하게 나왔고 시장의 기대와 부합했고요. 뭐 중국에서도 PMI가 조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0 이하에서 중국도 움직이고 있고 또 중국 PMI는 솔직히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PMI 지수도 사실 ISM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ISM 지수를 보지만 최근에는 S&P 글로벌이 좀 잘 맞췄어요. 미국 전체적인 뭐 경기를 오히려 S&P 글로벌이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잘 맞춰서 저는 뭐 조금 경기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노동시장 같은 지표들도 한 달이 지나면 뭐 전달 걸 엄청나게 큰 폭으로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경기 지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 달 지표를 가지고 조금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또 자료 의미 있게 보고 싶은 게 민간 대출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 차트도 있는데요. 확실히 보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실질 소비 지출도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질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출도 이제 줄고 있습니다. 대출도 줄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연체율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팬데믹 수준까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민간 대출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으로 하여금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에 그러한 동기를 갖기에 충분한 그러한 뭐 환경이죠. 지금 금융 환경이 조금씩 식고 있다. 그래서 뭐 돈이 그래서 아주 안 도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경색되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것은 머지않아 이제 소비도 거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호황의 기울기가 둔화되고는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호황의 기간이 그렇게 아주 길까? 무한정 길까라는 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테크 부분의 호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왜 걱정거리예요, 박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좋은 일이 많을 때 좀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아야 기쁘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조금 어제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야 이제 더 행복을 느끼는 이제 그런 이제 계속 우상향되고 점점 더 좋아져야 기쁜 건데 이게 지금이 정점이라 생각하면 가파르게 이렇게 뭐 실적이든 뭐든 뭐 매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다 그러면 조금만 좋은데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좋은데 조금만 둔화돼도 주가는 꺾이잖아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지난 10년 평균보다 S&P 500 기준으로 한 30% 정도 할증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에 목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마켓을 주도하고 있는 테크 부분, 메가테크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소프트웨어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미국 실질 GDP에서의 자본 지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 선이 그냥 연구개발, 빨간색 선이 좀 하드웨어 쪽인데요. 지금 하드웨어 쪽은 약간 주춤하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주춤하고 있고, 연구개발 쪽도 약간 기울기가 둔화되고, 남은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쭉쭉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떨어지고 약간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도 약간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못 버텨주면 이제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 쪽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래도 경기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은 나지는 것 같은데 하이테크 부분의 호황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고요. 요약해서 어떤 부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볼까요, 박사님? 네, 4월 달은 어쨌든 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관문이 있지만 다음 주 뭐 내일 일단 뭐 3월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4월 10일 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있고 4월 15일이 미국 납세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텍스데이라고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이제 주식을 좀 팔다가 4월 중순 중하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할지 여부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파는 이제 그러한 매도 세력이 끝나고 이제 그게 매수 세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금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조금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한 1년 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상상력을 조금 더 많이 발휘하시면서 그 상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힌트들로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하셔야지 3월 한 달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일비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에는 조금 더 많은 증거를 모아가면서 분석을 하는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세세한 분석 자료 바탕으로 김환진 박사님의 의견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